자,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건 저도 잘 예전에 스프링쿨러라고 알아요. 스프링쿨러로 알았는데 이게 소방 공부를 하기 전까지 스프링클 하는 거, 스프링클 하는 거, 스프링클 하는 거, 알잖아요. 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흩뿌려 물을 이제 그 뿌리다, 뭐 그런 뜻이 이제 스프링클이고요. 자, 스프링클러를 설계를 할 때, NFPA 같은 경우는 이 NFPA의 설계 기준을 좀 여기서는 설계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NFPA만큼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NFPA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설계를 할 때, 자, 제가 이제 설계회사의 어떤 설계 파트 책임자인데, 우리 이제 고객사로부터 창고 쪽에 대한 어떤 소방 설비를 설계해달라라고 의뢰를 받았으면, 자, 어떤 설비를 집어넣어야 될까? 건식 스프링클러를 넣어야 될지, 뭐 습식을 넣어야 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NFPA에서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험 용도에 따라서 이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결정을 해요. 여기가 위험 용도가 경급이냐, 이 사용하는 용도가 경급의 용도냐, 중간급이냐, 중급이냐, 아니면 뭐 상급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자, 그러면 물을 몇 분 동안 물을 쓸 수 있는 용량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급수 시간, 경급 같은 뭐 30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용도에 대한 NFP의 설계 방식. 위험 용도별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험 용도에 따라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자. 그 다음에 수용 물품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거기에 있는 물품이 뭐냐? 수용 물품, 여기는 고적재 창고. 적재가 많은 창고. 그러니까 하이 파일드 스토리지,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센터, 창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농기계 넣어놓는 뭐 농사 짓는데 그런 창고 말고 고적재 창고. 그런데 수용 물품 기준. 그 다음에 특수용도 기준이 있어요. 자,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다, 탄광이다. 그럼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하는. 이것도 좀 특별한 케이스들. 대부분은 이제 위험 용도 기준을 해요. 자, 설계를 할 때는 수리 계산으로 하느냐, 규약, 배관 방식을. 자, 특히 배관에 대한 수리 계산이냐, 규약. 수리 계산은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여기서도 수리는 이 하이드롤릭을 뜻합니다. 수리 계산을 하느냐, 규약 배관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호 면적. 방호 면적을, 자, 스프링클러의 방호 면적이라고 하면, 각 층으로 배관이 각 층마다, 우리가 유수 금지 장치라고 하는 어떤 제어 밸브를 통해서 스프링클러들이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 이걸 유수 금지 장치라고. 물이 흐르는 것을 스프링클러
얘 물이 쏟아지면 이쪽 물이 흐르구나, 아 이게 스프링클러 터져가지고 물 쏟아지구나 하는 걸 검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물도 제어하고 하는 일종의 제어 밸브. 근데 이 이유를 하나를 우리가 방어구역이요, 방어구역. 그러니까 설비, 여기 화재는 동시에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났다라고 보고, 결국 설비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설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개의 설비가 이제 하나의 같은 수직 배관에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방호 면적을 얼마만큼 방호 면적을 가져갈 거냐. 경급일 때는 얼마, 중급일 때는 얼마, 이제 방호 면적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호 면적인데, 이게 여기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불이 나면 이게 다 터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 스프링클러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이 뭐 그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이게 한 1, 2m, 좌우로 1, 2m, 한 몇 미터, 한 2m의 어떤 그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불이 나면, 처음에 나면 어쩌면 한 2개 정도 터지면 뭐 터질 수 있겠죠. 하나 아니면 2개. 이게 다 터지지나, 방어구요. 한두 개 터진단 말이에요. 한두 개 터지는 게 스프링클러 작동 면적입니다. 작동 면적. 작동 면적을 어떻게 볼 거냐? 얼마 정도 터진다라고 볼 거냐? 화재가 나면. 방어 면적 및 작동 면적. 이런 것들을 에 대한 이제 설계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NFP는 하더라. 자, 특히 이 작동 면적과 관련해 다른 교재를 보시는 분들 보면 작동 면적과 방어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방수 면적, 또 이렇게 개념 방수 면적 뭐 이런 말까지 있어서.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쪽 파트에 대해서 NFPA의 그 코드가 그게 뭐라고 써져 있는가 중요한데, 그걸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한 10몇 년 전에 국내 어떤 그 연구소에서 번역을 NFPA 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작동 면적이 아니라 방호 면적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그대로 이제 교재를 싣다 보니까 방호 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혹시 보시게 되면 좀 그 번역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구나. 에어리어 오브 스프링클러 오퍼레이션 면적이라고 이제 NFP에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번역 잘못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화재보험협회에서 했는지 NFP에 쭉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이제 그것들을 참조를 하죠, 번역된 자료를. 근데 대표적으로 또 번역 잘못됐던 부분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 중에 인스티튜션 이게 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관용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관용 스프링클러. 근데 기관용 스프링클러에 NFP에 뭐라고 하냐면, 저 이제 그 영어 문장이 전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항하지 않는, 하중에 저항하지 않는이라고 해요. 하지 않는 헤드를 써야 된다. 헤드가, 이게 우리는 뭐든 이제 하중을 잘 버티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중에 저항하지 않는 헤드를 써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하중에 저항하는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중을 견디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헤드. 그 번역이 거꾸로 되는데, 사실은 하중에 저항하지 않는 헤드 맞아요. 그거 뭐냐면
사람이 거기다 탁 목을 매달면 이게 스프링클러 헤드가 번텨주면 안 되거든요. 탁 그러니까 교도소에 설치하는 거죠. 교도소에 마음들이 심란하니 거기서 그게 하중에 저항하지 않거나 웨폰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헤드를 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게 목을 매달았는데 그게 툭 떨어져 줘야지 그게 딱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헤드를 빼가지고 싹싹 갈아가지고 이렇게 무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중에 버티는 그들은 떠실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쏟아지는데 물이 음영이 없이 안 쏟아지는 부분이 없이 다 잘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살수 장애입니다. 스프링클러의 살수 장애들은 스키핑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스키핑. 헤드들이 여기가 헤드가 터지면 건너뛰면서 헤드가 이거 안 터지고 또 옆에 건너뛰어서 터지고 이런 것들을 스키핑이라 해요. 스킵해가지고 터지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작동 온도 또는 RPM 반은 어떤 정도의 이 헤드가 감열 개방되느냐 그 RPI가 서로 다른 것들을 썼을 경우에도 그러고 또 너무 이걸 가깝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붙여놓으면 옆에서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젖어가지고 이 화염에 의해서 감열 개방이 되지 않는 이 스키핑이 있고 스키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살수 장애물들에 의한 그 균일한 살수 밀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살수 장애.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 어떤 이 배관 같은 게 지나갈 때 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의해서 여기 만약에 빛을 낸다 하면 이 밑에 어떤 그림자 영역이 형성이 되겠죠. 그 부분에는 물이 안 쏟아지겠죠. 이제 그걸 이제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라고 해요. 파이프 섀도우. 그 섀도우가 그림자라는 이펙트. 파이프. 그럼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라든지 보나 가구 등에 의해서 어떤 그 장애물에 의해서 또 보 같은 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스프링클러 헤드 나지먼트라고 해서 헤드가 감늘 개방돼가지고 터질 때 그 막고 있던 물질이 밑으로 이렇게 탈락되지 않고 그게 달랑달랑 걸려가지고 물이 제대로 못 쏟아지게 하는 게 스프링클러 헤드 나지먼트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 헤드는 어떤 성격을 가진 헤드다라고 어떤 헤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가볍냐 무겁냐 이쁘냐 안 이쁘냐 뭐 이제 그런 걸 또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헤드는 크게 스프링클러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거니까 소화 특성을 따집니다. 소화 특성. 소화 특성은 뭘로 따지느냐? 열 감지 특성. 방사 또는 방수 특성. 자, 열을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 천천히 감지하느냐? 그 다음에 물방울을 어느 정도 크기로 또 위로 쏘느냐, 아래로 쏘느냐, 뭐 이런 방수 특성. 자, 열감지 특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RPI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리스판스 타임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동 온도. 자, 작동 온도 몇 도시에 작동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RPI는 RPI 시험 장치가 있어요. 시험 장치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인덱스 지표가 만들어지는 값이에요. 그냥 이건 단순한 온도 몇 도예요. 그 다음에 전도 열 전달 계속.
전도열 전달계수. C값. 스프링클러 헤드가 저야 헤드가 있어. 자, 헤드가 여기 달려 있는데, 자, 열기류가 지나가서 이게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져야지 이게 여기에 이제 납땜으로 이제 이런 납땜 같은 걸로 막혀져 있으면 그게 녹아내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은 전달됐는데 열이 이 위에 있는 파이프 쪽으로, 배관 쪽으로 다 열이 쉽게 다 날아가 버린다. 전달이 돼요. 전도열. 그러면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가겠죠, 이게. 그게 이제 전도열 전달계수입니다. 이건 부착되어 있는 배관 쪽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 소화수 쪽으로 얼마만큼 열이 전달될 거냐. 전도에 따라서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배관이나 수로 쪽으로 방출이 많이 되면 온도가 느리게 올라갈 거고. 그게 전도열 전달계수. 이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이 이 헤드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게 될 거고, 지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방수 특성, 자, 설치 방향, 그 다음에 제일,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오리피스 구경이에요. K값. 이거 오리피스 구경에 따라서. 물방울 크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나지드랍에는 K160짜리를 나지드랍 한다고 그랬습니다. 딱 160은 아닌데, 그냥 큰 물방울 큰 것을 나지드랍 헤드라고 한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현재 이 나지드랍 헤드로 나와 있는 게 다 K160짜리예요. 실제 현 시점은 160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 특성을 가지고 창고, 네크식 창고 쪽에, 네크식 창고에는 물품들이 쌓여있으면, 자, 이 쌓여있으면 각각의 스프링클 헤드를 이렇게 달아놔야 돼요. 그쵸? 헤드가 달려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걸 인넥 헤드라고 합니다. 인넥 헤드. 넥 안에 이제 설치되는 헤드. 인넥 헤드. 여기 이렇게 삭가 씌워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위에서 쏟아지는 물에 젖지 않으라고. 근데 인넥 헤드를 하려면 첫째는 설비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레크 배열을 바꿀 때만 이걸 설비 배관을 다시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로 이거 꺼내고 할 때마다 이걸 자칫하면 헤드 이렇게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위에다 큰 거 하나 달아놓게. 이것 좀 없이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나온 게 ESFR이에요. 자, 그 ESFR 왜 좋아? 근데 13.7m가 이 적재 높이가 이하일 때만 니네 쓸 수 있어. 인넥에도 말고. 그래서 ESFR이 13.7m 이하에 이제 쓸 수 있도록 했고, 자, ESFR을 하면서 이건 넥식 창고에 적용하는 건데, 넥식 창고는 초기에 불이 커지기 전에 잡지 않으면 아무 대책이 와요. 창고 자체가 최대한 가열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게 그 목적으로 만든 거죠, 넥시. 그러니까 처음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ESF, ADD, RDD라고 하는 개념하고 화재 제어라고 냐 화재 진압이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자,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제어하는 개념입니다. 화재 제어는 화재가 확장되지 않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났으면 더 이상 안 꺼지게 그것만 다 타고 그냥 꺼져라, 주변은. 아니면 소방기 올 때까지 자, 더 이상 번지지 말아라.
자, 우리 이제 설비의 개념 항상 소방대가 오기까지 버텨주는 게 우리 설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대 올 때까지 버텨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을, 여기는 다 제어냐, 진압, 처음부터 다 진압해버리면 좋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이제 수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보관할 거냐. 우리가 한정된 물을 보관된 물을 써야 되거든요. 무작정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 물을 한번 왕창 쏟아부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20분 정도 소방대가 올 때까지 그 물을 적절하게 잘 하면서 제어를 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인 그 스프링클러는 화재 제어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고는 그 제어에서는 안 됩니다. 초반에 왕창 쏟아부어가지고 확 끄고 안 되는 거예요. 확 끄. 화재 진압이에요. 진압을 하려면 ADD라고 하는 게 RDD보다 커야 됩니다. RDD는 불이 꺼지기 위해서 연소 표면에 도달하는 실제 물이고,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에요. ADD는 도달한 물이에요. 도달한 물, 강한 물. 그러니까 이 도달한 물이 실제 요구하는 물보다는 커야 돼요. 불 끄기 위해 더 많은 물이 도달해야 돼요. 근데 ADD, RDD 곡선을 보면, RDD는 시간이 갈수록 도달의 물의 양이에요. 이렇게 점점 커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겠죠. 요구하는 물의 양, RDD. ADD는 실제 도달한 물의 양은 시간이 가서 줄어들어요. 부력이 세기 때문에 가연물 표면에 점점 적은 양이 도달해요. 처음에는 불이 약할 때는 다 도달하다가 화세가 세면 이제 뭐 날아가 버리면서 얼마 도달을 못해요. 그러려면 이전에는 RDD보다 ADD가 크니까 진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화재 진압 시점이에요. 이건 이때부터는 제어 시점, 화재 제어예요. 자, 화재 진압과 화재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ESFR은 ADD를 크게 하고 RDD를 작게 하는 위한 게 이제 첫 ADD, ESFR의 근본 설비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위해서 일단 빨리 조기 감지를 해야지. 조기 감지를 하면 RDD가 커지기 전에 동작을 할 거고, 또 ADD가 클 때하고 조기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조기 감지, 조기 작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방울 ADD가 크게 하려면 물방울이 커야 돼요. 물방울이 커야지 화염을 뚫고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하면, 그렇게 끝나면 기술사가 아니에요. 왜 물방울이 크면 화염을 뚫고 들어가는지를 수식으로 공식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돼요. 이 식이 이러니까 부력 상승 속도와 종말 속도, 물방울의 종말 속도를 비교해서, 운동량을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게 빠르니까 더 이렇게 부력을 이기고 도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물방울 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방정식을 제시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높은 K값을 가세요. 그래서 ESFR은. 그래서 높은 K값과 조기 감속을 가진 설비가 ESFR. 그러면 여기 아까 화재 제어, 진압, 소화도 있어요. 소화. 여기는 소화는 완전히 이 연소가 종료된 거고, 화재 제어는, 화재 진압은 열 방출률이 급격하게 떨어지, 열 방출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화재 진압이라고 합니다. 열 방출률이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걸 화재 진압.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스프링클러 종류별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특히 이제 건식 쪽에는 시간 지연. 건식, 일단은 습식을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습식은 항상, 자, 그것까지는 간단히 스프링클러 헤드가 폐쇄되어 있냐, 개방되어 있냐에 따라서, 개방된 헤드를 쓰느냐, 폐쇄되는 헤드에 따라서, 개방형 헤드. 개방형 헤드는 배관상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전부 동시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뭐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개념이죠. 이 배관 들어가면 쫙 동시에 쏟아지는 개방형 헤드. 일제사수식이라고 합니다. 특수하고 무대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이제 사용하는 헤드고요. 대부분 이제 폐쇄형 헤드를 쓰는데, 폐쇄형은 감열 개방되는 헤드가 열 받은 쪽만 녹으면서 쏟아지는 게 이제 폐쇄형 헤드예요. 자, 여기 폐쇄형 헤드는 크게 습식, 항상 여기 배관에 물이 차 있는 거. 배관에 물이 차 있는 거. 아까 어떤 제어 밸브로 유수 금지 장치라고 했죠. 제어 밸브 이후에도 항상 물이 차 있는 걸. 그래서 바로 감열 개방되자마자 쏟아지는 게 이제 습식. 근데, 뭔말 하다 까먹어버렸네. 여기 물이 흐르는 방향, 뭐가 있던 밸브 같은 게 있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쪽을 1차 측이라고 하고, 유수 범죄자 중심, 이걸 2차 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차 측이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신속하게 물을 바로 쏟아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주차장 지하 1층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위해서 건식을 공파. 여기를 비오는 배관에 물에 안 채워놓고 비오는. 자,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쏟아지면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죠. 낮아지면은 압력을 감지하고 있던 중압 밸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펌프가 기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물이 보내지는 방식입니다. 건식은 여기에 압축 공기를 채워놔야 돼. 그래서 이게 이 감열 개방되면 공기가 슉 빠질 거잖아요. 공기가 빠지면서 압축 공기가 빠지면 다시 여기 원래 여기 압축 공기하고 1차 측에서 밀고 있는 물의 압력하고 2차 측에 채워져 있는 압축 공기하고 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물이 안 넘어가고 있던 것이 이쪽에 압력이 낮아지면 확 제껴지면서 물이 이제 샥 쏟아질 거라고요. 그게 건식,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공 같은 것도 우리 보면은 이게 좀 크면 그 바람 빼려면 꽤 시간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스프링클러 배관이 꽤 배관 체적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구멍 하나, 스프링클러 하나에서 바람 슉 빠지면 그 꽤 걸립니다. 근데 60초 정도 예로 걸린다라고 하면, 60초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나서 이게 불을 붙여 60초, 1분 동안 이거 하면 이 책 다 타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나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60초 동안 그대로 계시면 여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불 옮겨 붙잖아요. 60초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60초 이내에 대응을 해야 돼요, 건식은. 그러려면 여기에 배관도 짧아야 되고 공기 적게 빠져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연이 되더라, 지연. 방수 지연. 화재가 났는데 방수 지연.
그래서 건식도 좀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준비 작동식이라고 해요. 자, 건식처럼 평소에 여기 이 물을 안 채워놓고 비워놓는데 화재 감지기가 별도로 있어요. 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를 하면 이걸 탁 열어가지고 물이 샥 들어오게 합니다. 습식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감열 개방되면 그때 이제 쏟아지게끔 건식 상태, 습식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준비하다가 감열 개방돼서 작동을 한다 해서 준비 작동식이라고 해요. 사용을 하면 방수 지연이 없습니다. 단지 준비 작동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감지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습식이나 검식은 화재 감지가 없어도 감열 개방만으로 동작을 합니다. 기타 부합식은 이렇게 습식으로 유지해 놨는데 여기에 뭐 지게차가 뭐 작업하다가 건드려 가지고 깨뜨려 먹으면 물 쏟아지잖아요. 습식에서는. 그럼 밑에 뭐 한 10억짜리 고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하면 뭐 난리 나는 거 있죠. 예전에 한남동에 이건희 삼성 전 회장 거기에 그 방제 그쪽에 한남동 그 사저에도 이쪽에 방제 팀이 계속 상시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거기는 좀 고가 미술품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안 했대요. 혹시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해서 대신 방제팀이 365일 있으니까 불나면 바로 가서 이제 이렇게 끌려고 소화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습식으로 해놓고 부하 펌프는 물을 빨아들이는 펌프예요.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압력을 오히려 빨아들이는 그걸 부하 펌프로 쭉 빨고 있으면 이 압력이 약간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로 빨고 있어요. 쭉 빨아당기고 있어요. 대기압 상태보다 약간 낮으니까 여기 깨져도 물이 쏟아지잖아요. 대기압이 더 압력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부합식입니다. 그러다가 감지기 화재를 감지하는 여기가 부합식 탱크는 탁 놔버리고 빨고 있던 걸 놔버리고 대신 여기 준비작동식 밸브를 여기에 설치해가지고 밸브가 탁 열려가지고 물이 샥 넘어가게끔 해놓은 게 부합식이에요. 자. 스프링클러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옥내 소화전 뭐 크게 우리가 뭐 어려워할 거라든지 뭐 어렵게 볼 건 없고, 자 공동주택에는 옥내 소화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옥내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하고. 호스릴 아시죠? 호스릴 이렇게 밀에 감겨 있는 호스 감겨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이번에 개정된 거에는 다 호스릴을 사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호스릴로 사용하도록. 자, 물방울이 좀 적은 것이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죠. 이게 스프링클러보다 좀 적은. 근데 좀이 아니라 많이 적어요. 물분무도 이렇게 물분무 소화 설비가 혹시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나가는 거 보면 거의 물분무 약간 안개처럼 샥 나가거든요. 그 안개처럼 물분무 뿜어집니다. 물분무보다 더 가느다란 게 미분무 소화 설비예요. 물분무 소화 설비는 많이 사용되는 게 탱크 외벽 같은데 방어하기 위해서 탱크 외벽에 쭉 설치돼서 주변에 탱크 주변에 화재가 나면 자 여천이나 뭐 이런 데 공단에 가면 탱크들이 쫙 몇십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화재가 만약에 나면 탱크 다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화재의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지 않게. 그러면 외벽에 다 물분무가 이제 쏟아지면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물분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물분무의 소화 효과, 소화 방법 중에
유화소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화소화. 유화소화는 이 유가 우유할 때 그 유자 그 에멀전 효과라고 했어요.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고 층상화를 합니다. 층상화. 층을 만들어요. 층상을 만들어요. 물 위에 기름이 뜨게끔. 그래가지고 물을 뿌리면 불타는 기름이 물 위에 떠가지고 더 화재가 확산이 되면서 물을 뿌리면 오히려 안 되죠. 층상화를 하는데 물을 세게 기름에다 뿌리면 불타고 있는 기름을 아주 세게 뿌리면 순간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그걸 에멀전 상태라고 해요. 에멀전을 영어로 하면 to 영어 사전 밀크 우유처럼 되는 우유가 그렇대. 우유 구성 성분들이 녹아서 하나의 어떤 수용액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분들이 녹지 않은 상태 미세하게 있는 거래요. 그냥 섞여만 있는 거래요. 우유처럼 된다 해서 to 밀크. 이 에멀전 물과 기름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하나의 것이 되는데 열불은 될 수 없는 사이니까 되지 않고 층상을 원래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같이 섞여가지고 그게 유면을 덮어서 이 에멀전 상태가 덮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서 질식 효과를 가져가는 게 유화소화입니다. 자, 이 물분무 쪽에는 유화소화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 좀 아시면 돼요. 미분무 쪽은 철저하게 미분무는 설계 기준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무는 예를 들면 뭐 헤드를 이런 거 써야 된다. 몇 분 동안 물을 방사해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설계자가 실제 불을 꺼보고 시험을 통해서 불이 꺼질 건지 그걸 해보고 나서 그게 맞게 설계를 해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무는 진짜 가스처럼 물인데 가스처럼 나가요. 근데 가스처럼 나가니까 일단은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들이라든지 미분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체에 해롭지 않죠. 가스에 대해서. 그래서 미분무 설비가 좋지만은 미분무는 워낙 고압으로 분산을 해서 가스 상태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미분무 설비의 어떤 그 표준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무 설비는 실제 시험을 통해서 그 공간에 맞는 설비의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무 설비를 설계할 때는 7가지 화재 시나리오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7가지 화재 시나리오 그건 원래 NFPA에 보면 NFPA 코드에 101 이거 인명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NFPA 코드인데 그게 화재 시나리오가 8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거기에 8번을 빼고 1번부터 7번까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미분무 설비, 미분무의 화재 시나리오로 해서 이 시나리오를 중에 1번 시나리오, 여기에 1번 시나리오는 일반 화재입니다. 보편적인 일반 화재 시나리오예요. 얘 그냥 넌 하나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2번에서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6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 이상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각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해서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포소화 설비는 지금 포소화 설비는 화재 안전 쪽에 포소화 설비가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탱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포소화 설비를 갖춰다오라고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포소화 설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술사 쪽은 화재안전기준상의 포소화 설비보다 위험물 쪽의 포소화 설비가 더 좀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4대 6 정도로 더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 기사 쪽 같은 경우는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어쨌든 지금 포에 대한 이 설비 기준이 이원화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위험물은 탱크 방어 쪽에, 위험물 쪽에는 고정포, 여기에 탱크 쪽에 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에서 쏟아지거나 아니면 밑에서 이게 포를 위에서 화재가 유명위까지 올려보내는 방식,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위험물 쪽에, 그래서 1형, 2형, 3형, 4형, 특형 이런 형태의 포가 있고, 이게 위험물 쪽이에요, 위험물. 그 다음에 이제 화재안전 기준상의 보편적 위험물 탱크, 위험물 중에 특히 탱크, 일반적인 경우 화재안전 기준, 여기는 뭐 포헤드니 뭐 포헤드 스프링클러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두 개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수온의 양을 결정을 할 때, 자, 포는 물과 수온과 포약제를 어디에서, 여기서 섞어가지고 방출이 되게 하는 게 약제.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펌프를 통해가지고 얘가 밀어 올려 보내느냐, 뭐 아니면 뱅추리 효과를 이용해서 밀어 올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섞는 방식에 의해서 그런 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기본인데, 자, 물의 양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보통 약제 한 3%, 여기에 100의 수용액을 두 개를 섞어서 100을 만들었다면 약제는 3, 물이 97, 이 정도, 이런 식의, 이 약제는 미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 쪽에서는 물도 그냥 100을 준비를 하게 해요. 100. 약제량 따로 안 빼주고, 이쪽에서는 물은 97을 준비를 하게. 그러니까 순수 물의 양만을 수온의 양으로 봐요. 여기는 수온의 양을 수용액, 물과 약제 수용액으로 보고요. 수용액 양으로. 근데 여기는 대신 배관 최적을 더 해야 돼요. 쭉 여기서 갈 때까지 배관이 평상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최적을 더 더해줘야 돼요. 여기는 배관 최적 더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데 좀 그게 틀려요. 그것도 맞춰야 될 부분이죠. 굳이 뭐 다르게 할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포를 만들 때, 포 이렇게 섞어가지고 포를 만들 때, 여기 이제 포가 방출돼 있어요. 뽀글뽀글 나간 놈 밀어내면 나가요. 나가면, 자, 수용에 100리터를 보냈는데, 나온 포를, 포를 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포를 한번 포집해가지고 재보니까 최적이 얼마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몇 대 몇이냐? 이게 팽창비라고 합니다. 팽창비가 낮은 걸 저발포, 팽창비가 높은 것을 고발포. 자, 저발포는 작은 팽창비로 하니까 포가 잘 안 깨지고 좋겠죠. 근데 고발포는 일종 뻥튀기 하듯이 확 해보니까 포가 잘 깨지는데, 대신 포는 쫙 그 유동성 있게 공간에 포를 쏘면 쫙 잘 번져가게 가벼우니까. 그래서 고발포는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워서 소화를 하는 데 사용합니다. 화재가 나면 여기에서 났어요. 여기 비행기 경납고예요. 비행기 경납고에서 화재가 나서 그냥 다 몽땅 포로 그 공간을 채워버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관포 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발포에서는 포를 이 공간을 채우는데, 자, 이 공간의 가장 높은 게 보니까 노장근 선생님 좀 안정기가 제일 크다고 하는 이 정도로 노장근 선생님으로부터 한 이만큼만 채우면 되잖아요, 공간. 이게 이제 관포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관포 최적이라. 관포 최적인데, NFPA 같은 경우는 이 관포 최적에 도달하는 시간, 관포 시간입니다. NFPA는 그 기준도 있어요, NFPA는. 근데 우리는 관포 시간 이런 기준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발포는 아까 그런 어떤 공간 전체를 채워야 되는 데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 지하부에서 화재가 나면 그게 이제 포를 그냥 딱 그 탱크에서 하면 고발포로 집어넣으면 지하부가 확 다 채워져가지고 소화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들, 지하 공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발포가 좋겠고요. 자, 이제 여기 포에서 오늘 설명은 이제 생략하는 부분이 포 혼합 방식 5가지 혼합 방식. 자, 라인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펌프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프레셔 프로포셔너,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압축 공기포 믹싱 방식, 믹싱 챔버 방식. 이렇게 5가지, 원래 4가지가 있었는데, 정도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라고 하는 게, 그건 또 약자로 CAPS, CAFS, CAPS, CA 뭐 하는 P가 안 들어가던가? 이렇게라고 또 해요. CAPS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다 아는데 용어를 다르게 말해가지고 내가 답을 못 쓰는 경우가 제일 억울하죠. 그래서 압축 공기포 믹싱 방식 또 CAPS라고 하는 그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혼합 방식은, 이것도 혼합 방식 틈틈이 나오는 부분이죠. 포 혼합 방식 5가지. 그 다음에 아까 그 탱크 쪽에 여기에 이제 1형, 2형, 3형, 4형, 특형, 이 고정포 방출구가 쏟아지는 방식 5가지. 그것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대표적으로 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옥내 소화전이 집에 보면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옥내 소화전 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는 보통 위에는 뭐인다 이렇게 그 발신기 세트 같은 거 있죠. 발신기. 이건 사실은 옥내 소화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같이 그냥 시공하기 편하게 하나 여기에다 위에다 같이 소화전 함 위에 같이 놓는 거지. 발신기 세트. 여기에 또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있죠. 비상 콘센트 설비도 보통 같이 안에 있죠. 비상 콘센트. 이걸 열면, 자, 이게 열었다 치고, 이렇게 열면, 이 안에, 배관이, 배관이 와서,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여기 이제 해서 호수가 말려서 걸려있고, 여기는 배관이 잠겨만 있습니다, 이렇게. 잠겨있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옥내 소화전이에요, 옥내 소화전. 이건 연결 송수관 설비. 자, 화재 초기에 옥내 소화전 관계인이 불을 꺼요. 20분 동안. 불을 끄는데, 이제 소방대가, 저기에서 소방대가 도착. 이건 물이 나오는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좀 커요, 구경이. 물이 제법 이제 나와요. 소방대원들은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 배관은 건물 밖에 송수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수구에서 소방차로 호스 연결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면 소방대원들은 여기 그 화재가 난 층에 도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이제 호수 관창 연결해가지고 사용합니다. 호수나 관창은 어디에 있냐면 위아래 층에 3계층마다 방수구함이라고 해가지고 방수구함에서 뭐 구급 약품함 뭐 해놓듯이 해서 관창 물을 이렇게 쏘는 관창하고 호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위아래 층에 아니면 그 층에 있든지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여기다 꽂고 이제 이 화재를 이제 소화 활동을 하는데 이건 뭐 한 시간에 끝날지 아니면 하루 이틀 갈 수 있었지 계속 물을 이제 공급해야 되니까 별도로 외부에서 소방차하고 연결해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배관을 갖춰놔라 해서 연결 송수관 설비라고 해요. 그래서 주 배관은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하에 연기가 가득 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스처럼 폭발할 수 있는 게 있는 공간이라든지 거기에는 소방대원들이 가서 호수로 소화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그런 데는 스프링클러 설처럼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건물에 밖에서 소방차로 물을 보낼 수 있게 해요. 미리 지하에. 그런 걸 연결 살수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 살수나 연결 송수관은 맥락은 같은데 이 소화 활동을 어려운 곳에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게끔 자동이 아니라 물 보내면 쏟아지게끔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놓은 걸 연결 살수 설비라고 합니다. 소방 대원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송수구에 연결이 돼 있으면 연결 살수 설비는 안 갖춰도 되겠죠. 송수구에만 연결을 해놓으면 그렇게 제외 대상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살수, 연결 송수관까지 다